조선 제7대 왕 세조.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 이름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1455년 10월 조카인 단종을 폐위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그날, 궁궐에는 축하의 함성보다 침묵이 더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친동생 금성대군 이유였습니다. 금성대군은 세종대왕의 6째 아들이었습니다. 형인 수양대군과는 불과 3살 차이였지만 두 사람의 성격은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수양대군이 야심차고 강단 있는 성격이었다면 금성대군은 온화하고 학문을 사랑하는 선비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두 형제는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무예를 익히고 병서를 탐독하며 권력의 중심으로 다가갔습니다. 반면 금성대군은 서재에 틀어박혀 유교 경전을 읽고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런 금성대군을 무척 아꼈습니다. 학문적 재능이 뛰어났고 무엇보다 욕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450년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즉위한 지 2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단종이 즉위했을 때 나이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어린 왕을 보필하기 위해 문종은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를 비롯한 중신들을 고명 대신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밖에서는 왕족들, 특히 세종의 아들들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금성대군은 조심스러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인 수양대군이 점점 더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도 금성대군은 자신의 저택에서 책을 읽고 학자들과 교류하는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역사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보필하던 대신들을 제거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계유정난이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를 비롯한 충신들이 한밤중에 습격당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날 밤 금성대군은 자신의 저택에서 책을 읽다가 급보를 받았습니다. 형이 정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양대군은 금성대군을 불렀습니다. 궁궐에서 만난 두 형제는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양대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단종을 보필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역적들을 제거했을 뿐이라고. 금성대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의 눈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형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의 권력은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의정에 올랐고 조정의 모든 일을 장악했습니다. 어린 단종은 명목상의 왕일 뿐 실질적인 권력은 수양대군에게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성대군은 미묘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의 친동생이었기에 정변의 수혜자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그의 관직도 올라갔고 토지와 노비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금성대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금성대군을 두 부류로 나눠 대했습니다. 수양대군을 지지하는 이들은 금성대군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려 했고, 단종을 지키려는 이들은 금성대군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형과 달리 온화하고 의리 있는 성품을 가진 금성대군이라면 단종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금성대군은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깊이 자신을 숨겼습니다. 궁궐에 나가는 횟수를 줄였고 정치적 모임을 피했습니다. 그저 학문에 몰두하는 왕자로 남으려 했습니다. 1455년 유니월 금성대군의 삶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양대군이 마침내 단종에게 선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명부는 단종 스스로가 나이가 어려 나라를 다스리기 어렵다며 왕위를 양보한다는 것이었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요된 선택이라는 것을.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는 날 금성대군은 의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다른 왕자들, 대신들과 함께 새 왕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형에 대한 충성심과 조카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조가 된 수양대군은 즉위 후 가장 먼저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했고 의심스러운 신하들을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왕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형제들, 특히 영향력 있는 왕자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이 반란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성대군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궁궐에 갈 때는 필요한 말만 했고 신하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자신의 저택에서도 학자들과의 모임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금성대군이 아무리 조심해도 그의 존재 자체가 세조에게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세종대왕의 아들이었고 왕위 계승권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인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온화한 성품과 학문적 재능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1455년 10월 금성대군에게 첫 번째 경고가 왔습니다. 세조의 측근이 금성대군을 찾아와 전했습니다. 금성대군과 가까운 학자 몇 명이 역모를 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근거는 희박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즉시 그 학자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숨길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1456년 6월 사육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를 비롯한 신하들이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세조는 가차없이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능지처참이라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궁궐은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복위운동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죄를 물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이 사건과 무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사육신 중에는 그가 아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문을 논하며 교류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세조는 사육신 사건을 계기로 왕족들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특히 금성대군에 대한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육신 중 일부가 금성대군과 교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금성대군이 복위운동을 몰랐고 참여하지도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측근들은 금성대군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그와 만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금성대군의 종들과 신하들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금성대군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의심받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는 형에게 직접 찾아가 무고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세조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1456년 7월 금성대군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산군으로 강등된 채 궁궐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금성대군은 어린 조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겨우 15살인 소년이 홀로 먼 곳으로 유배를 가는 것입니다. 단종의 유배는 금성대군에게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왕족이라 해도 세조의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자신의 차례가 곧 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1456년 8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세조의 밀명을 받은 관리들이 금성대군의 저택을 급습했습니다. 그들은 영모의 증거를 찾는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의 서재는 뒤집혔고 모든 서신과 문서가 압수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은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식일 뿐이라는 것을, 증거가 있든 없든 이미 결정은 내려졌다는 것을. 다음 날 금성대군은 궁궐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을 만났습니다. 세조가 된 수양대군을, 이제는 왕이 되어 용상에 앉아있는 형을. 세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금성대군이 영모를 도왔다는 고변이 있다고.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금성대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영모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형이 그렇게 믿는다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세조는 잠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동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눌렀습니다. 왕이 된 이상 개인적인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세조는 금성대군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공개 처형이 아닌 사약. 그나마 왕족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은밀한 제거를 의미했습니다. 금성대군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은 울며 매달렸지만 금성대군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날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약을 받기 전날 밤 금성대군은 마지막으로 서재에 앉았습니다. 평생 사랑했던 책들에 둘러싸여 그는 유서를 썼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리고 후세에게 남기는 글이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자신은 영모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형이 왕이 되는 순간 자신은 이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왕족으로 태어난 것이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금성대군은 또한 형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권력이란 그런 것이라고. 왕이란 그런 것이라고. 형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문장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나는 형제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왕자가 아니라 그저 형제로. 다음 날 아침 사약을 가지고 온 내관 앞에서 금성대군은 의연했습니다. 그는 사약잔을 받아들고 마지막으로 한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마셨습니다. 금성대군이 죽은 후 세조는 조용히 장례를 치르도록 명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게. 그리고 금성대군의 자녀들에게는 관직을 주고 생활을 보장했습니다. 이것이 세조가 동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금성대군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이 죽은 지 몇 달 후 단종도 영월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겨우 17살의 나이였습니다. 세조는 왕위를 지키기 위해 조카마저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왕족들이 하나둘 제거되었습니다. 때로는 영모라는 명목으로, 때로는 병으로 위장하여. 세조의 왕권은 강해졌지만 그 기반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조는 왕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국방을 강화했고 제도를 정비했으며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세조는 말년에 자주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죽은 신하들과 왕족들이 꿈에 나타나 그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특히 금성대군의 모습이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세조는 피부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하늘의 벌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죗값이라고. 세조는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절을 짓고 불경을 간행했습니다. 그것이 속죄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이미 흐른 피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1468년 세조는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13년이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고 조선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형제를 죽이고 조카를 죽인 왕이라는 오명도 함께 남았습니다. 금성대군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는 역모에 연루되었다는 죄명으로 기록되었고 그의 진실은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글들, 그가 교류했던 학자들의 증언들은 조금씩 전해졌습니다. 그 기록들은 말합니다. 금성대군은 욕심없는 사람이었다고. 권력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학문과 예술을 사랑했다고. 그는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다고.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족으로 태어났고 그것만으로도 위협이 되었습니다. 형이 왕위에 오르는 순간 그의 죽음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의 이야기는 권력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권력은 사랑하는 사람조차 제거하게 만듭니다. 형제 간의 정도, 삼촌과 조카 사이의 정도, 권력 앞에서는 무의미해집니다. 세조는 강한 왕이었을지 몰라도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왕위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동생을, 조카를, 그리고 자신의 평화를. 반면 금성대군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어쩌면 더 자유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세조는 승자였고 금성대군은 패자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는 달라졌습니다. 세조의 업적은 인정받지만 그의 방법은 비판받습니다. 반면 금성대군은 비극적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금성대군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의 선택을 돌아봅니다. 만약 그가 형에게 협력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가 복위운동에 가담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권력도 거부하고 반역도 거부하는 길. 그저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죽는 길. 하지만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금성대군의 마지막 말이 전해집니다. 사약을 마시기 직전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형이시여, 부디 편히 주무소서. 이제 동생은 형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형제로 살 수 없었던 슬픔. 함께 늙어갈 수 없었던 슬픔. 권력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슬픔. 세조도 이 말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을 것입니다. 평생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왕이 되었지만 형으로 살 수 없었던 자책감. 역사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해봅니다. 만약 세조가 왕위를 포기했다면, 만약 금성대군이 살아남았다면, 두 형제가 함께 늙어갔다면.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나눌 수 없는 것이기에, 권력이라는 것은 함께할 수 없는 것이기에, 금성대군은 결국 희생양이었습니다. 시대의 희생양, 권력의 희생양, 그리고 형제의 희생양.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존재 자체가 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금성대군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보여준 인간성 때문일 것입니다.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신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의연함. 금성대군의 삶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영원합니다. 권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왕위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고 형제로서의 사랑입니다. 세조는 왕이 되었지만 형을 잃었습니다. 금성대군은 목숨을 잃었지만 신념을 지켰습니다. 누가 진정한 승자일까요? 역사는 여전히 판단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금성대군의 무덤은 서울 근처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무덤입니다. 그곳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누군가 찾아와 꽃을 놓고 갑니다. 그들은 금성대군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마도 이런 말일 것입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신은 기억될 것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권력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형제 간의 비극도 반복됩니다. 하지만 매번 금성대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거부하고 신념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인간성이 살아있음을 믿게 됩니다. 금성대군, 그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으로 남았습니다. 권력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인간, 마지막까지 형제를 사랑한 인간. 형이 왕이 되는 순간 금성대군은 죽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죽음이 그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조차 그는 의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보여준 마지막 선택이었고 마지막 존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성대군을 기억합니다. 잊혀진 왕자를, 희생된 동생을, 그리고 끝까지 신념을 지킨 한 인간을. 그의 이야기는 비극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권력은 덧없고 왕위는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신념은 영원합니다. 금성대군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